우리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할 말보다 하지 못한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조용한 대화의 자리에 모신 분은 말을 삶의 기술로 바꾸어 놓은 사람입니다. 1900년대 초 한 시골 청년은 철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강연자가 되었고 마침내는 전 세계 수천만 독자에게 말하는 법과 사람을 얻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를 만납니다. 우리에겐 인간관계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책은 말 그대로 사람을 얻는 법에 대한 책입니다. 20세기 초 자기계발이라는 개념이 이제 막 태동하던 그 시대에 이 책은 하나의 선언처럼 등장했습니다. 오늘 그 저자인 데일 카네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카네기 선생님, 이 책 직접 소개하신다면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간관계론을 처음 썼을 때 사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읽힐 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책은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줄까? 왜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신뢰받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할까? 저는 이 질문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관계론은 총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사람을 다루는 기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6가지 방법을 다루고요. 3장에서는 사람을 설득하는 법을, 마지막 4장에서는 반감 없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다룹니다. 하지만 그 틀 안에 담긴 건 단순한 기술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저는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 했습니까? 이 책은 말하자면 말하기의 기술을 말하면서 동시에 살아가는 태도를 묻는 책입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 전부 다 감정 덩어리입니다. 이성과 논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과 자존심으로 선택하고 반응하고 관계를 맺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한 원칙들, 비판하지 말라, 진심으로 칭찬하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감정을 다루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책은 인간의 감정과 심리를 실제로 다루는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내용을 다룬 책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당시에는 말 잘하는 법, 연설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얻는 법,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이런 실질적인 주제를 다룬 책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이 너무 교조적이거나 이론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강의를 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아주 생생한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사람의 본성과 심리를 파헤쳤고 결국 그것들을 독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게 이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이 빠진 관계 기술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일종의 생활 철학서처럼 쓰고자 했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 그 모든 갈등과 이해의 순간에 이 책이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럼 선생님, 이 책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신다면 어떤 문장을 고르시겠습니까? 어렵지만 하나를 꼽자면 이 문장을 선택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때 그제서야 상대는 마음을 연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걸 얻기 위해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접근하기보다 그 자체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게 이 책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선생님, 이제는 이 책에 담긴 핵심 주제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여쭙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론은 겉으로 보기엔 사람 잘 다루는 기술을 가르치는 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매우 철학적인 기조가 느껴지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람을 다룬다는 것은 단순한 처세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하죠. 그래서 이 책은 관계의 기술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간 존재의 욕구와 심리에 대한 고찰이기도 합니다. 책의 첫 장을 여는 문장은 아마 가장 잘 알려진 문장 중 하나일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 문장을 쓰기까지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단지 착하게 말하자는 윤리적 충고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인간의 방어 본능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사람은 비난받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고 고립시키고 분노합니다. 그 순간 대화는 멈추고 마음의 문은 닫힙니다. 저는 많은 갈등이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없어서 생긴다고 믿습니다. 경청과 관심 역시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키워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문장이 깊게 남았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는 오직 진심일 때만 효과가 있다. 이 문장의 무게감이 참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계산합니다. 이 사람에게 다가가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어떤 기회가 올까? 하지만 그런 접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진심과 계상을 구분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관심이 깊어지면 경청이 되고 경청이 쌓이면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신뢰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반이지요. 이어서 또 하나의 유명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은 그 어떤 언어보다 듣기 좋은 음악이다. 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름은 존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해 줄 때 나는 당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일이고 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지금도 강연을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적인 연결을 느끼게 되지요. 책 전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기조는 결국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철학은 다음 문장에서도 잘 드러나죠.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에 움직이고 이성보다 자존심에 반응한다. 이 말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절실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누군가의 의견이 내 생각과 다르면 쉽게 배척하고 논박하고 심지어는 공격하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은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벽을 허무는 유일한 방법은 이해입니다. 이해는 동의와 다릅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관계의 가능성을 엽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라는 질문에서 대화는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신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뭔가요? 그 부분은 마치 리더십에 대한 조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 마지막 파트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부모든 상사든 교사든 결국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변화에 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는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변화는 스스로 느껴야 가능하고 자발적인 동기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칭찬으로 시작하고 칭찬으로 끝내라.
실수를 지적할 때도 그것을 기회로 여겨라.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사람은 저항하지 않고 변화의 길로 스스로 들어섭니다. 그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애정과 신뢰가 녹아있는 하나의 사람의 철학사처럼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읽히기를 바랐습니다. 이 책은 결국 사람을 믿는 책입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지만 동시에 다정할 수 있고 두려움을 품지만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힘은 진심 어린 한마디, 따뜻한 관심, 그리고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선생님,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론이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말하는 책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을 통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이 책을 쓰신 동기가 따로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이 책을 쓴다기보다는 쌓았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책을 내야지 하고 쓴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실패, 관찰과 강의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여간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1888년 미국 미주리주의 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이었고 다구리를 치우고 소에게 먹이를 주며 자랐죠. 농장의 하루는 고요하지만 고단했고 말로 표현되는 감정은 드물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의 말 너머의 숨은 감정을 읽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소고기와 비누를 팔았죠. 그때 저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사람은 물건보다 사람을 산다는 것.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절대 사지 않아요. 반면 상대가 나를 신뢰하면 설명이 부족해도 흔쾌히 사줍니다.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인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 연설 교육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뉴욕으로 가서 연극을 배우기도 했지만 결국 제 길은 무대가 아니라 교실이었습니다. YMCA에서 성인 대상 말하기 강좌를 열기 시작했지요. 그 강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은행원, 교사, 장사꾼, 때로는 직장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도 있었죠. 그들에게 제가 말한 건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진심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 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전반으로 이야기가 확장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왜 제 아내는 제 얘기를 듣지 않을까요? 또 다른 사람은 말했습니다. 왜 저는 좋은 제안을 해도 고객이 저를 피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저를 자극했고 저는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죠. 당시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 웃어라, 칭찬하라, 관심을 가져라 같은 메시지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굶주렸고 두려웠고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길거리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기업들은 문을 닫았으며 가정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제가 사람들에게 칭찬하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이들은 비웃었어요. 현실이 어떤데 무슨 미소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힘든 시대일수록 가장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기술은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돈과 능력이 있어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절망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책으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일종의 인생의 복원서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원은 거창한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한 걸음,
이름을 기억하는 따뜻한 노력, 진심에서 우러나는 경청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변화만을 갈망하지만 사실은 작은 것들이 쌓여 인생을 바꾸죠. 저는 그것을 이 책 안에 담고 싶었습니다. 비난보다 이해, 지시보다 공감, 독설보다 칭찬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든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제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은 단지 말 잘하는 법을 넘어서 말의 본질, 관계의 본질을 되묻는 책이었군요. 그리고 그 바탕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친 관찰과 내면의 성찰이 있었고요. 네, 그 모든 시간이 이 책의 문장들을 만든 셈이지요. 인간관계론은 제가 강단에서 들은 수백만 개의 질문에 대한 저 나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책이 각자의 삶에서 작지만 깊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이제 이 긴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사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질문을 위한 자리였으니까요.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내성적이었고 불안했고 늘 사람들과의 거리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지요. 다만 그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열망만은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가난한 시골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소에게 여물을 주고 해가 떠오르면 학교에 갔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나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했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낀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 일인지 아주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그 후 제가 발견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은 지식이 아니라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싸우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을 여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열 수는 없을까? 비난 없이 진심을 전할 수는 없을까? 그 질문이 제 평생의 화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향한 답이 결국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으로 형상화된 셈이네요. 사람을 얻는다는 것, 그건 결국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오해받더라도 결국 사람은 사람을 통해 회복되고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혹시 후대의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문장이 있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난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무시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고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그런 이들에게 단 한 사람의 관심, 단 한 줄의 따뜻한 말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순간들을 만들기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저 역시 제 일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무심코 지나친 관계는 없었는지, 감정을 이긴다는 핑계로 마음을 닫아버린 적은 없었는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든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늘 같지요. 관심, 경청, 진심,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든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카네기 선생님,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단지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누군가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한 점을 하나 찾아 말해주세요. 그건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그 힘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대화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기능적으로 사람을 쓰고 있는가? 인간관계로는 단지 인간관계를 위한 기술서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믿어보자는 용기의 기록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데일 카네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꼭 한번 읽어보시라 권해드립니다.